지정학적 위치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분단된 뒤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통일을 이룬 나라 예멘. 그러나 가장 이상적으로 보였던 예멘의 통일도 결국 재분단과 내전을 거쳐 무력 통일로 끝이 났습니다. 통일이란 단지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만남을 의미할까요? 체제 대립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아마 한반도의 미래도 예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예멘 통일 이야기 그 첫 번째 편, 분단의 배경, 지금 시작합니다. 예멘은 어떤 나라일까요? 지도에서 보면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고 서쪽으론 홍해, 남쪽으론 아덴만으로 둘러싸여 있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뉴스에서 그 이름이 더 익숙한데 맛있는 커피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예멘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점은 그들의 전통인데 바로 아랍 문명의 근원지라는 점. 고대에 번영했던 시바 왕국과 힘야라이드 왕국의 후손이라는 것에 그들은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홍해에 인접해 있다는 점은 강대국들이 침을 꼴깍 삼킬 수밖에 없는 이유라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강대국에 의한 침략과 지배로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분단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멘이 본격적으로 남북으로 나뉘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때는 15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서아시아 지역의 강국이자 대제국이죠. 오스만 터키에 점령된 예멘은 이때부터 오랜 시간 북예멘에 종속되었습니다. 남예멘은 1839년 아덴을 노린 영국이 무력으로 점령하게 되는데 이로써 남북의 분단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스만 터키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합니다. 북예멘은 시아파의 일파인 자이드파가 많은데 자이드파의 종교 지도자 이맘이 사실상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파는 이맘을 신성한 존재로 추앙했고 정치적 권력을 부여했지만 이맘의 봉건적인 통치는 정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합니다. 이맘의 전제적 통치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고 왕정은 붕괴하고 맙니다. 1962년 군사혁명 정권은 예멘 아랍공화국을 선포하지만 1970년 공화국이 확정되기까지 8년간 왕정파와 내전을 벌이며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점령을 받고 있던 남예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37년 영국은 아덴항을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하에 두고 중개 무역항으로 남예멘을 근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아덴을 제외한 남예멘 내륙 지역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 정부의 간섭 통치를 받으며 술탄과 부족장의 지배를 받는데 전통적 사회 구조나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예멘에서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을 본 남예멘 내륙 지역의 학생들과 혁명적 지식인들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무장투쟁 단체인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고 이후 4년간 무장투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적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체제 이념을 내세우며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결국 1967년 남예멘은 민족해방전선의 승리로 예멘 인민주의 공화국으로 독립하고 북의 예멘 아랍공화국과 공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남북이라는 두 나라의 공존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통일을 전제로 하는 상호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갈등은 심화되는데요. 가령 남예멘에서 집권한 민족해방전선은 북예멘의 왕정파에 대항하는 공화파를 지지하는데 서로 다른 체제 이념이 부딪히면서 갈등은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이렇듯 갈등의 심화는 결국 무력 분쟁으로 나타나는데요. 1970년대 들어 국경 문제로 예민했던 남북은 결국 72년 9월 전면전을 벌입니다. 다행히 한 달도 안 되어 아랍연맹의 중재로 카이로 협정을 맺고 단일 국가를 수립하기로 협의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989년 11월 남북은 통일헌법안에 서명하고 1990년 5월 22일 예멘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데요. 이로써 아랍권 유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국가였던 남예멘과 보수 비동맹 국가였던 북예멘이 통합하여 인구 1200만 명의 예멘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일된 지 4년 만에 다시 분단되어 내전을 거쳐 마침내 무력 통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예멘의 통일 이야기는 한반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정체성, 양측이 대등하게 참여하여 만든 다양한 통합기구를 바탕으로 18년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통일 과정 등 가장 이상적인 통일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예멘의 통일. 우리는 예멘의 사례를 보면서 단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 공존의 시간을 오래 갖는다고 해서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남북의 체제 대립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한반도에 더 나은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 제2편 통일의 과정, 많은 기대 바랍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통일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예멘의 통일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대등 통일과 재통일, 그리고 무력 통일로 완성된 예멘의 통일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통일 국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예멘 통일 이야기 그 두 번째 편, 통일의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 오랜 시간 분단을 겪었던 예멘. 우선 남북의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은 군주 정치를 무너뜨리고 근대적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반면 남은 식민지 해방 전쟁의 성격을 띠며 발전해 갔는데요. 북예멘이 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남예멘의 민족주의 운동은 무장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고 결국 민족해방전선의 주도하에 독립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던 이 시점에는 남북 사이에 심각한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남북 모두 민족주의 운동의 기본 목표를 통일로 설정하며 사회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일한 언어와 종교의 기반을 둔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서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북 모두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통일을 명시하였으나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북예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역사적 정통성, 인구, 경제력 등 우리가 우월하니까 남예멘은 북예멘의 한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해.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할 만큼 현실은 그리 안정되지 못했는데요. 북예멘은 왕정파와 공화파가 연립정부를 수립한 이후 공화국의 이념에 따른 정치로 사회개혁을 하지 못하고 부족 집단마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남북을 통갈할 능력,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남예멘은 어땠을까요?
이념적 우월성을 강조한 남예멘 역시 지도층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북예멘 출신의 강경파들은 급속한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반면 남예멘 출신의 실용주의자들은 평화 공존을 유지하면서 사회개혁과 경제성장 후 북예멘의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멘의 통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화해와 공존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통일국가 수립을 합의한 카이로 협정부터 타이즈 합의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상 대립으로 국경 충돌을 겪었던 남북이 민족과 이익 추구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시기인데요.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의 중재 노력에 의해 카이로 협정과 트리폴리 선언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던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화해와 공존의 원칙이 뿌리내리고 통일 과정에 있어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준 시기였습니다. 트리폴리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호는 예멘 공화국으로 하고 수도는 북예멘의 사나로 한다. 2. 국교는 이슬람이며 이슬람 율법을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한다. 3. 국가는 아랍 이슬람 형태를 추구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예멘 사회 여건을 추구하면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4. 예멘 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민주적 정치 체제다. 5. 정치 조직의 기본 제도를 제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작성한다. 2단계는 통일협의 단계로 타이즈 합의서 채택 이후 기간입니다. 타이즈 합의서를 채택했으니 남북 예멘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이제 남북 양국이 자유롭게 경제, 자원 개발 분야, 외교 정책 분야, 문화, 교육 등에서 교류 협력을 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통일 협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동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양국 정상으로 구성된 예멘 최고평의회를 비롯해 공동강요위원회, 예멘 최고평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멘 통일 이야기 그 두 번째 편, 통일의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통일 헌법 초안도 완성하고 단일 교과서도 채택하는데 사회 통합의 전기를 맞이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통합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니 통일을 하면 되겠죠? 1988년 4월 17일 양국의 정상회담으로 통일 추진 작업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동 국경 검문소 설치, 자유거래 보장, 전력 체계 통합, 자원의 공동 개발 등의 통합 작업이 실시되고 1989년 11월 30일 양국 정상이 통일 헌법에 드디어 서명을 합니다. 이어서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한 45개 법안, 14개 항의 집행법 현안, 예멘 중앙은행 설립안 등 통일 국가의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일 국가 수립 단계입니다. 통일 국가 수립 선포와 동시에 예멘 공화국이 과도기에 돌입한 시기로서 이 시기가 통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과도기적 조직을 잘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멘은 의회 의원 총선거를 통해 통일 헌법의 절차에 의한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후 통일 국가 체제로 재편하여 초기 통일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완전한 통일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사나에서 남북 예멘 지도부 회의를 열고 합병 통일을 선포하고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통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있어 과도기적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 공존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으며 통일 논의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남북 통일 협상이 결실을 맺게 된 데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 예멘 접경지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철회되고 남북 예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간섭도 배제되는데요. 게다가 남북 예멘의 접경지에서 석유도 발견됩니다. 석유의 발견은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 희망을 주었고 더불어 상호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타결한 남북 지도자들의 결단이 결국 통일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4년 후 남예멘이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다시 통일 이전의 대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내전이 벌어지는데 북예멘의 일방적인 우세하에 7월 7일 남예멘의 수도 아덴이 함락되면서 무력으로 재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로부터 가장 바람직한 통일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부러움을 샀던 예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과도기 시기로 돌아가서 남북은 30개월의 통일 과도 기간이 종료되는 92년 11월 22일 이전에 선거를 통해 신정부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으로 총선은 해를 넘겨 93년 4월에 실시되는데요. 그 결과 국민의회와 이슬람 개혁당이 183석, 예멘 사회당은 56석을 차지합니다. 북예멘의 국민의회당이 제1당이 되었고 북예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이슬람 개혁당이 제2당을 차지하여 북예멘 출신들이 183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통일 당시 1대1의 대등한 통일을 이루어냈던 남예멘을 대표하는 예멘 사회당은 56석으로 총의석의 5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남예멘 정치인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회는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남북 정치인들 간의 견해차는 점점 커지고 대립은 심화됩니다. 이때 남예멘 출신의 알비드 부통령이 8월 남예멘의 아덴으로 돌아가 일체 공무를 거부하면서 재분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북 예멘 정치인들의 불화가 장기화되자 주변 아랍국들이 중재에 나서는데요. 남북은 1994년 2월 20일 화해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알비드 부통령이 화해협정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하여 아덴에 귀향한다고 발표하자 살레 대통령이 알비드 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94년 4월 27일 사나 서북부 합동군사지점에서 남북 군대가 출동하여 800여 명이 사망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되고 군사력이 우수한 북예멘에 의해 예멘은 무력으로 2차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남북 예멘이 하나로 통일했을 때 이 통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국가들로부터 가장 바람직한 통일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분단이 되어 무력 통일로 마지막을 장식해야만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통일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된 예멘. 통일 원칙에 대한 합의는 유명무실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점점 멀어져만 갔던 통일.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통일 과정에 대한 평가와 특징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예멘 통일 이야기 세 번째 편. 통일 과정에 대한 평가와 특징. 지금 시작합니다.
남북 예멘 간 통일 협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협력 또한 일정 수준 효과를 내나 했더니 더 이상의 파급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기본적인 평화 공존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 예멘은 각각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는데 한반도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네요. 이렇게 통일 원칙은 유명무실, 실질적인 효과 없음으로 치닫게 된 그 이유, 통일을 저해했던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멘의 통일을 원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소련과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이들 나라는 예멘에 경제와 군사적 원조를 하면서 꽤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남북 예멘이 통일이 돼서 더 이상 원조를 하지 못하면 자국의 입지가 약화될 테니 국익에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남북 예멘 집권자들이 우리끼리 통일 논의 좀 해볼까? 하면 갑자기 원조를 중단하거나 집권자의 반대 세력에 서서 지원을 합니다. 통일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못된 심보였죠. 특히 인접 국가인 사우디는 통일 예멘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등장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통일 저해 요인은 남북 예멘 집권자들인데요. 이들은 장래가 불확실한 통일보다는 정권 안정을 더 추구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다, 권력 투쟁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뭔가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통일 정책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외세의 개입이 없이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권력 투쟁은 평화적 통일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저해 요인은 통일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 힘을 보태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걸 앞서 많은 나라의 통일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남북 예멘 정부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세력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예멘은 부족 세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일 국가의 민주공화국 이념을 반대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남북 예멘은 이러한 통일 저해 요인 때문에 지지부진한 통일 논의의 반복 끝에 마침내 통일을 하고 맙니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럼 이번에는 통일 촉진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 촉진 요인은 국내외 정치, 경제 변화입니다. 이 즈음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세계적 지배력도 약화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정권은 남예멘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하면서 군사, 경제적 원조를 줄이는데, 남예멘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원조를 받지 못하니 서방 진영 및 북예멘과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듯 동서냉전 구도가 와해되고 남예멘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자 사우디아라비아도 통일 협상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할 이유가 없어지고 국내외 정세가 자연스럽게 남과 북을 만나도록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통일 촉진 요인은 남북 예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석유입니다. 예멘의 석유 매장량을 보면 북에 10억 배럴, 남에 35억 배럴, 그리고 국경지대에 5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어마어마하죠? 이 석유의 발견은 통일에 대한 예멘인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남북이 상호 협력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통일 촉진 요인은 남북 예멘 정치 지도자들의 과단성 있는 결단입니다. 특히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석유 개발로 사우디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감소하고 늘 골칫거리였던 부족 세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살레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합니다.
그는 민족 통일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서 역사적인 인물로 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 결심이 통일 협상 과정에서 남예멘에 대담한 양보까지 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적인 합의를 이룬 남북 예멘은 1990년 11월 30일 통합을 선언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6개월이나 앞당겨진 5월 22일 통합을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 22일 열린 아랍 정상회담에 단일 대표단을 파견하여 통일 예멘의 위협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통일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남북 예멘 지도자들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통합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국민들이 대거 북예멘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소련의 경제, 군사 지원이 줄어들자 남예멘에서 여행 자유화 조치를 내리니 국민들이 대거 북예멘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런 현상에 초조함을 느낀 남예멘은 통합을 더 서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예멘 통일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멘 통일의 특징은 예멘 아랍공화국과 예멘 인민공화국 정부가 합의에 의해 통일 절차를 수립하였고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통합 예멘의 권력 지분을 보면 대통령 평의회 회원 5명 중 3명, 39명의 강요 중 20명, 국회의원 270명 중 159명이 북예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북예멘에서, 총리는 남예멘에서 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북이 남을 흡수 통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 통합 측면에서 북예멘의 시장 경제 원리가 남예멘의 사회주의 체제를 흡수했다는 점인데요. 남예멘은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포기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개인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등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자유민주주의인 북예멘이 사회주의 체제인 남예멘을 이념적으로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북예멘이 구미 선진국처럼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를 전개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산 계급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남예멘을 이념적으로 흡수 통합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예멘의 통일 과정에 대한 평가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한반도 통일 환경과 과제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 편, 남북 예멘 통일의 문제점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972년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 18년간 통일 협상을 전개한 남북 예멘. 합의에 의한 새로운 통일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도 받았지만 결국 무력 통일로 재통일을 이루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낸 통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무색하게 왜 무력으로 재통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예멘 통일 이야기 마지막 편. 예멘 통일의 문제점과 시사점. 지금 시작합니다. 통일에 있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유진영의 북예멘은 서독, 남베트남, 남한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았는데 남예멘의 경우에는 북베트남,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주요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통일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관의 대립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멘도 통일에 대한 기대는 정말 컸습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만성적인 저발전이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하에 선통일 후 조정이란 명제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체제의 공고화된 이데올로기 대립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과 가치가 없었던 예멘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던 한국 전쟁을 겪고 오랜 분단으로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러한 대립을 치유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제3의 비전과 가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나라라는 제3의 비전은 양체제의 모순과 이질화를 모두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예멘은 이러한 비전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작은 갈등에도 다시 분단과 내전으로 치달았던 것 아닐까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 중에 남북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홍익인간 이념일 텐데요. 민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을 찾자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단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질성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활 양식의 차이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 제도와 개인주의 활동이 익숙한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집단주의 생활 양식과 조직에 익숙합니다. 남북 예멘의 경우 자본주의였던 북예멘이 공산주의였던 남예멘을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압도하면서 사실상 흡수 통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흡수 통일을 하다 보니 정치 파벌, 부족 간의 분열,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월한 쪽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반대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서독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갈등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 통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살펴볼까요? 한반도의 경우 오랜 분단과 그에 따른 이질성 심화,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선 양체제의 모순을 넘어선 세계에 유례없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필요하고 내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란 국민 개개인과 민족 전체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이 주체적으로 통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예멘의 경우 정치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통일을 풀어가다 보니 국민들은 통일 과정에서 소외당해 왔습니다. 특히 북예멘의 경우에는 부족 세력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공화국 이념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가담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양국 정치인들 간의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통일은 이해관계와 반목으로 쉽게 분열되고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는데요. 한반도의 경우 남북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으로 범국민적인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통일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통일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만을 기대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동서독의 경우
동독인들이 서독 수준의 경제적 풍요와 자유의 신장을 기대하며 통일을 이루었고, 예멘의 경우 남예멘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국경지대에서 새로 발견된 원유를 보며 북예멘과 공동 개발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기대를 품고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통일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의 부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통일 과정에 드는 비용은 최대 6천억 달러, 한화 약 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의 편중에 따른 사회 갈등 등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 초월입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세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등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는다면 통일에 대한 환상은 잠시일 뿐 경제적 고통은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통일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꿈꾸었던 이상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앞에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과 청사진을 바탕으로 함께 회생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토양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멘의 통일 과정을 통해 한반도가 실현해야 할 통일된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남북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가치 홍익인간 이념으로 양국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통일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꿈꿔온 이상 국가를 세계 앞에 당당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